직장인을 위한 ESG 교양 강의 이노소셜랩 지속가능 경영센터 유승권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좋아하시나요? ESG도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역사를 지루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역사를 알게 되면 ESG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알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강의와 세 번째 강의는 우리 ESG와 지속가능 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사의 첫 번째 편은 바로 이 산업혁명 때부터 1980년대까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ESG를 좀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대학원도 알아보고 여러 가지 책도 많이 보실 텐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개념과 맥락을 알아야 되고 그것의 주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ESG는 글로벌 관점이 좀 중요합니다. 이 ESG가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ESG에 대한 개념을 이제 알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개념 맥락, 이슈, 법, 제도, 사례, 연구 등을 다 모아서 ESG에 대한 이슈, 또 ESG에 대한 핵심 개념인 이 지속가능 경영의 역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G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ESG에 대한 시작, E, 환경경영, S, 사회경영, 거버넌스, 이 지배구조나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은 당연히 기업이 생기면서부터 나타난 이슈입니다. 즉, 1760년대 현재의 기업들이 탄생한 1차 산업혁명, 즉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부터 그래서 그것이 공장에 자리 잡게 되었을 1차 산업혁명 때부터 바로 이 환경과 사회 이슈는 있었습니다. 1760년부터 1820년 사이에 일어난 1차 산업혁명 당시에도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아동노동 문제, 노예노동,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슈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우리 19세기 말에 영국 맨체스터 산업단지, 그리고 20세기 초에 영국 방적공장의 사진인데요. 이때도 석탄 발전에 의한 공기오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였고 또 그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이들을 노동 현장에 쓰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는 이런 환경과 인권에 대한 인식들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무마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구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기네스 맥주라든지 또 잉글랜드의 캐더베리 초콜릿 같은 경우는 인권, 직원복지, 노예무역, 아동노동,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에 관심을 가졌고요. 기네스 맥주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병원을 짓기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주택단지를 짓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캐더베리 초콜릿 같은 경우는 당시에 아프리카에 노예 노동으로 해서 만들어낸 또 아동 노동으로 해서 만들어낸 초콜릿은 우리는 쓰지 않겠다라고 해서 공정무역의 시초가 되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구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환경과 사회 이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익을 쫓는 쪽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산업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자선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위인전기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철도왕 카네기, 석유왕 록펠러, 자동차왕 포드, 지금의 기업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기업들을 만들어낸 위대한 기업가들인데요. 이런 위대한 기업가들이 한편으로는 기업 운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선사업, 즉 재단들을 설립하고 많은 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선과 뒷면에는 당시 카네기라든지 록펠러, 포드는
뭐 환경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킨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 경영 방식과 상관없이 부를 자선 사업에 사용하는 쪽으로 명예를 생각했던 것이죠. 즉,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버는 그런 수단일 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돈을 벌어서 자선에 쓰는 것은 또 내 명예를 위한 것. 그래서 기업과 자선을 분리하는 형태의 방식이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게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반에 자선가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하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29년부터 1939년 이 10년 동안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1차 세계대전의 과잉 생산 문제가 기업에 악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대량 해고를 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가정들이 많이 생기니까 가난해지고 또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과연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의 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라고 하는 문제, 즉 기업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우리 임직원들에 대한 책임까지 다 져야 되나? 이런 이슈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공황이 끝난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또 터진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5,500만 명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사람들이 죽은 바로 이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바로 유엔이 생긴 거죠. 유엔이 이제 더 이상 이런 1차,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과 평화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달성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엔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가치를 함께 추구하자라고 만든 것이 바로 1948년의 유엔 인권 선언입니다. 이 유엔 인권 선언이 지금 ESG의 기본이 되는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가이드라인들이 바로 1948년에 유엔이 만든 인권 선언에 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든 사회든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기반 위에 지금 ESG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ESG의 기본 철학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인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948년에 만들어진 유엔 인권선언이 ESG의 기본적인 철학이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경각심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952년의 런던 그레이트 스모그 사건인데요. 1952년 12월에 난방 연료로 쓴 석탄, 그리고 자동차 연료로 쓴 디젤, 이런 가스가 스모그와 만남으로 인해서 많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12,000여 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영국이 클린 에어 액트, 즉 깨끗한 공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두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생긴 거죠. 마스크를 쓰고 화장하는 모습은 지금 우리 코로나 때 이 화장하는 모습이랑 비슷한데요. 이런 일들이 50년대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1953년에는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앞에 ESG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할 때 CSR이라고 하는,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이 하워드 보웬이라고 하는 미국 윤리경영학회의 유명한 학자분께서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목적과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을 추구하거나 일련의 행동을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이제 이 책에서 한 거죠. 그러면서 윤리 경영이라든지 책임 경영이라든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이라든지 또 건전한 리더십이라든지 거버넌스,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바로 이 53년의 기업가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에서 이론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1962년에 출간된 우리 레이첼 칼슨의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이 침묵의 봄이라는 책은 레이첼 카슨이 전쟁 중에 쓰였던 DDT라고 하는 화학 살충제 있죠. 이것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농촌에 살충제로 쓰임으로 인해서 많은 벌레들이 죽고 그 벌레를 먹은 새들이 죽고 또 물에 오염됨으로 인해서 그 물을 마신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오염되고 또 그 고기를 먹은 사람들까지 우리 살충제에 다 오염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제목이 침묵의 봄인 이유는 이렇게 화학적으로 다 환경을 오염시키면 봄이 와도 새가 울지 않는 조용한, 즉 모든 생물이 사라진 사이런트 스프링, 즉 침묵하는 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자연이 파괴된 지구에는 봄이 와도 새가 울지 않는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용하던 화학살충제를 농사에 사용하면 동물은 물론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요. 당시에 이 책이 환경운동에 불을 지피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서 지금도 환경운동의 바이블이다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1955년부터 75년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명분 아래 참전을 해서 우리가 영화나 사진에서 많이 봤던 네이팜탄이라든지 고엽제라든지 미화과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간인들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요. 그 모습을 뉴스나 또는 미디어를 통해서 본 우리 환경, 인권운동가들이 반전, 평화, 인권, 환경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시민들의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으로도 전해져서 이 1968년에 68혁명이 일어났습니다. 68혁명은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미국은 반전, 평화, 인권 환경, 프랑스는 노동계급의 평등 환경, 그 다음에 독일은 과거 청산과 복지국가와 환경 이런 어떤 이슈를 시민들이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인권, 환경, 노동 관련 NGO, NPO들이 바로 이 당시에 탄생을 됐고요. 이런 시민운동들의 확산이 정치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보다 더 생각하게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즉 우리나라에 1980년대 민주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미국과 유럽에는 1960년대 시민운동이 있었고 이 시민운동이 이 지금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화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환경 영역에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1969년에 미국 LA 앞바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LA 앞바다에 산타바바라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그 휴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정이 유출되면서 이 산타바바라 해역을 다 기름으로 뒤덮어 버린 거죠. 이 당시에 TV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TV가 보급되면서 신문으로만 보던 그런 환경 오염 장면을 사람들이 직접 이제 TV를 통해서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환경 오염의 실상을 시민들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보고 시민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타바바라 유정 유출은 그 이후에 1970년에 지구의 날을 선언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4월 22일이 되면 전국 소등 행사라고 해서 8시부터 한 10분 동안 전국의 빌딩에 불을 끄는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이 날이 바로 1970년에 선언된 지구의 날 선언이고 이 지구의 날은 바로 앞에 있었던 1969년에 있었던 산타바바라 유정 때문에 생긴 거죠. 미국의 상원의원인 게이로 넬슨과 하버드 대학생이었던 데니스 헤이즈가 이대로 지구를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구 이 모형에 가스 마스크를 씌운 이 포스터를 만들고 그 당시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 지구를 살리자라고 하는 환경운동에 동참한 거죠. 즉 1970년대 우리나라는 한참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환경운동이 일어났고 이 환경운동의 역사가 지금 50년 후인 지금까지 영향을 쭉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미국 정부를 또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미국 환경보호청이 설립이 되고요. 미국의 민주당은 환경보호주의를 채택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영향평가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재밌는 것은 왜 지금 ESG를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리딩하고 있을까, 이끌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체제여서 미국의 민주당은 지속가능 경영, 환경보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경제와 개발 우선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소리냐, 기후가 지금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지 라고 해서 석탄 개발, 석유 개발 다시 하겠다. 그래서 기후협약에 탈퇴하게 했는데 다시 민주당의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파리 기후협약 중요하지, 다시 재가입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민주당이냐 공화당이냐에 따라서 환경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지속가능 경영이나 ESG에서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지 못하고 EU가 지금 글로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이다 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1960년대에 환경과 인권 운동이 많이 발발하기도 했지만 이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습니다. 1970년에 이 공화당의 싱크탱크였던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밀턴 프리드먼은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이지 자선 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개인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글을 뉴욕타임즈에 기고합니다. 이때부터 신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요. 이게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이익의 추구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주제가 이 밀턴 프리드만 이후로 확산된 것이고 공화당이 이 신자본주의라고 하는 즉 주주자본주의, 주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최고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1970년대 이후에 보다 더 강화됐다라는 것입니다. 1971년에는요, 그린피스가 결성됐는데요. 그린피스뿐만 아니라 많은 환경단체들, 인권단체들이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설립이 됐습니다. 우리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캐나다 밴쿠버에 12명의 사회 환경운동가가 결성됐는데요. 그린피스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죠. 특히나 글로벌 대기업, 유니레버라든지 네슬레라든지 코카콜라 이런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서 환경 이슈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지금 코카콜라나 네슬레나 유니레버나 ESG 지속가능 경영을 그래도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잘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운동단체들이 계속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너네들 잘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날림으로 인해서 된 것이죠. 그래서 ESG가 잘 되려고 한다면요, 물론 기업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 고객 또는 시민단체, 소비자들이 잘 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1972년에는요,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가 발간이 되는데 이 성장의 한계는 MIT 컴퓨터 공학자 4명이 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뭐냐, 당시에 이렇게 환경 오염이 되고 또 지구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결국 지구가 어떻게 될까? 지구라고 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나고 환경 오염이 되면 지구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고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컴퓨터가 있었던 MIT 공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어떻게 2030년까지는 인류가 좀 성장을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서서히 소멸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지금 시나리오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2020년은 지금은 어떨까요? 그 당시 데이터와 비교해 봤더니 거의 이 데이터가 94%에서 맞아떨어지고 있다. 즉 이대로 인구가 성장하는 속도와 지구의 자원, 환경오염의 속도가 그대로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머지않아 이제는 더 이상 발전이라는 개념 없이 계속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이 당시에 나왔고 이 보고서가 UN 그리고 많은 지속가능 경영을 연구하고 그리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성장의 한계 보고서는 유엔에게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유엔이 어떤 인류 평화를 위해서는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즉 환경이 보존돼야 결국 인류도 지속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UNEP, 유엔 환경 계획을 출범하고 인간 환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인간 환경 선언의 내용은 공기, 물, 토양, 동식물과 같이 이 지구상의 자연 환경은 적절하고 주의 깊게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ESG 중에 E, 환경 영역의 많은 부분들에 대한 것을 우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UNEP인 거죠.
이후에 1974년에는 1차 오일 쇼크가 발생을 합니다. 74년 1차 오일 쇼크, 79년에 2차 오일 쇼크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식을 심어줬을까요? 석유라고 하는 자원, 또 천연 자원은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천연 자원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가 되었고요. 이때부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들이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 오일 쇼크로 인해서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76년에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바로 현재 ESG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에 나왔던 유엔 인권선언이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철학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1976년에 OECD가 이 기업 활동에 대한 최초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이 선진국에, OECD의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 제3세계에 진출하면서 그 나라의 환경과 자연에 대해서 또 그 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정치 활동에 대한 부적절한 참여를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요. 2011년에 현재 버전이 이르렀고 지금 각 영역별로 OECD가 여러 가지 이 기업들의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 부분에 있어서는 이 OECD 인권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979년에는요, 이 지속가능 경영의 이론적인 배경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경제학자인 르네 파세라고 하는 분이 이 동심원 모델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이걸 생태경제학의 동심원 모델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계란 모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계란을 삶아서 반을 자르면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운데 노른자가 있고 흰자가 있고 껍질이 있는데, 바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라고 하는 흰자, 즉 경제라고 하는 노른자는 사회라고 하는 흰자와 환경이라고 하는 껍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경제, 기업 시스템은 사회 시스템 안에 있고 사회 시스템은 생명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태경제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 정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념은 1960년대, 70년대에 계속 이어져 왔지만 이 르네 파세라고 하는 학자분께서 동심원 모델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사회나 환경을 해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이죠. 1979년 동일한 때에 미국에서는 CSR 피라미드 모델이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아대의 캐롤 교수님이 이 기업이라고 하는 책임이 뭘까? 기본적으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제품 서비스 생산을 하거나 고용 창출하고 세금을 내는 그런 어떤 경제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경제적 책임은 법적 테두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법적 테두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높은 윤리적 책임을 또 져야 되고, 그리고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공익적 책임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공익적 책임이라고 하는 CSR의 구조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CSR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어떤 동심원 모델, 그리고 피라미드 모델이 현재 ESG, 지속가능 경영, CSR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984년에는요, 인도 보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기업들이 글로벌하게 확장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80년대 글로벌 기업들이 제3세계에 확장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선진국의 환경 규제나 인권 규제가 강해지니까 후진국으로 가서 싼 인건비와 그리고 느슨한 환경 규제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익을 쫓아서 제3세계에 진출을 했습니다. 특히나 1984년에 인도 보팔에서 있었던 미국의 유니온 카바이트사의 포스젠 가스 누출 같은 경우는 이 가스 누출로 인해서 3,787명이라는 사람이 즉사했고요. 17,000여 명이 후유 사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미국 기업 담당자는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요. 당시에 이것을 관리하던 2명의 사람에게만 집행유예 결정이 났고 피해를 입은 사람에
하기에는 장래빚조로 200달러 정도, 200만 달러가 아니고요. 2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의 돈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사건이 미국이나 유럽 본토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3세계에서 일어났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그래서 기업들이 자국에서만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에 나가 있는 공장에서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이죠. 연이어서 1986년에는 유럽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원전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일어난 방사능 낙진 때문에 북유럽,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쪽들이 원전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원전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런 나라,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운동에 불을 붙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4년에 인도 모팔 참사가 나고요. 또 86년에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면서 또 그 외에도 많은 그 기업들이 일으킨 환경사고나 인사사고가 많았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과연 인류가 이대로 두면 될까라고 해서 유엔이 나선 거죠. 그래서 유엔이 우리 공동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정의를 합니다. 인류 모두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기업 활동을 하든 정부가 무언가 정책을 정하든지 간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 아래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ESG라고 하는 개념,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속가능 발전이 ESG의 궁극적인 또 목적입니다. 그래서 ESG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방향은 바로 이 지속가능한 발전인 거죠. 그래서 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환경과 사회를 망가뜨리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ESG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을 잘해보자 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1989년 미국 알래스카만을 항해하던 엑손 모빌의 발대주호가 자초함으로 인해서 41,365톤, 이게 1톤 트럭이 41,000대만큼 기름이 유출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생물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이제 환경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야, 이렇게 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는 기업들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발데즈, 이걸 세레즈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환경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연합단체가 바로 이 세레즈라고 하는 곳인데 기업이 환경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스스로 파악하고 공개하며 이를 관리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발데즈, 세레즈 원칙인데요. 이 세레즈 원칙이 결국 나중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업이 쓰는 또는 쓰고 써야 할 이 지속가능 보고서의 기준이 되는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를 설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즉 1989년에 일어났던 미국 알래스카만의 엑손 발데주호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지속가능 보고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직장인의 새로운 교양 ESG 강의는 에큐원 캐피탈, 에큐원 저축은행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우리 에큐원 캐피탈, 에큐원 저축은행의 마스코트인 슈몽이와 함께 강의 두 번째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ESG의 역사는 기업이 시작된 산업혁명 때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때부터 20세기 초까지는 이런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환경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당시만 해도 이 사회환경 문제와 기업을 연결하는 어떤 시민 자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르러서 윤리경영,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학문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일어난 베트남 전쟁이 바로 시민운동을 촉발했고 이 시민운동이 바로 인권경영, 그 다음에 환경경영을 기업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의 사회, 환경적 책임을 요구하는 데까지 확산되었습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과연 이렇게
그 환경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자원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인류가 과연 지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불안감이 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환경 계획이 설립이 되고 환경 운동이 본격화됐고요. 또 그것에 반해서 무슨 소리냐? 자본주의 사회에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해서 신자유주의 또 글로벌화가 확산됨에 따라 이 인도 모팔 참사라든지 체르노빌 사건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이야기 재밌죠? ESG의 역사는 기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의 역사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ESG가 또 어떻게 발전해 왔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